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비가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기상청 예보를 봐도 날씨를 참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이제 중후반으로 접어든 올해 장마를 두고 홍길동 장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여기다가 낮에는 화창하다가 밤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이른바 야행성 폭우가 반복되는 점도 이번 장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밤에 폭우가 내리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에는 이 취침 시간에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좀 대비가 늦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모쪼록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도 이런 폭우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기후 변화 등으로 예측을 넘어서는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당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차량 운행 특히 안전 운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릴까요? 2부에서는 유승찬의 코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과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문제도 헌법학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오늘 새롭게 만나보는 코너인데요. 여론의 신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정말 새삼스럽게 고맙게 느끼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진짜 이우영 아나운서 난 진짜 고맙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왜요? 또 충격을 받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스튜디오에 나왔었죠. 네. 내가 그날 집에 가서 이 유튜브를 다시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분할 화면으로 나오는데 네. 유감스럽게도 제 얼굴이 한동훈 위원장의 3배더라고요. 근데 이우영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이렇게 딱 분할하면 나온 건 전혀 제 얼굴이 커 보이지 않거든요. 이건 내가 그래서 역시 이우영 아나운서 굉장히 고마운 존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면의 각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쪽에 앉아 계셨는데 각도가 비슷하죠. 아닌지 맞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 봐도 돼요. 정말 나는 이우영 아나운서 그래가지고 이우영 아나운서 어떻게든 붙잡아 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든든합니다. 저는 2024년도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황당하고 또 황망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당한 얘기는 아니죠. 왜 사실을 얘기하는데 황당해요. 예. 샵 연구소 얘기하시죠. 예. 여러분 지금도 얼굴 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부러 지금 작은 척하고 허리 굽히고 앉아 있는 거죠?
제가요? 예. 아니 조금 거리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지난번에 사실 우리 저는요. 제가 얼굴을 작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팀한테 좀 따지려고 그랬어. 그때 혹시 무슨 원근 조절이 잘못됐는지 따지려고 그랬는데 잊어먹고 그냥 그랬어요. 아 참. 근데 어쨌든 참 정말 한동훈 전 위원장 얼굴 작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네. 진짜 작아요. 키도 크시고. 예, 아유 근데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얼굴이 큰지. 자 오늘 어떤 얘기 그러게요. 네.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오늘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 먼저 다뤄드릴 텐데요.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채모상병이 숨지고 나서 약 1년 만인데요. 당초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담 수사팀 일정에 따라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그간 총 65명을 조사했는데 피의자 8명, 참고인 57명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경북경찰청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송치하고 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포 11대대장, 포 7대대장, 포 7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입니다. 자, 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 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 11대대장이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 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 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서 1사단장에게 최종적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가슴장화 언급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 흰남노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들은 포 11대대장이 수중 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 지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급박한 출동 지시로 충분히 안전 조처를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15일과 16일 1사단장 주관 긴급지휘관 회의를 갖고 지원 준비 시 실종자 수색 임무가 공지됐다라고 하면서 7월 17일 육군이 7여단장에게 예천 지역을 할당해서 현지 지자체, 소방 등과 협의해 임무 수행토록 했고 이에 현지 소방과 3차례 협조 회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실종자 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됐다. 사전에 수중 수색을 고려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찰의 이런 태도 수사 결과에 불신만 낳고 특검 필요성만 키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비공개 발표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비판을 했고요. 이 수심이 결론을 두고는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지난 6일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반면 여당에서는 야당이 경찰 수심위의 독립적 결정에 정치적 해석을 달아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특검법 표결과 관련해서 여러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요. 경찰은 국회는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오늘 전해졌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예요. 근데 지금 반발하는 측은 뭐냐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원래는 이 피의자 쪽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번엔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그런 점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 법과 관련되는 분들 뭐 학자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하여간 그런 분들이 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인적 구성은 지금 그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적 구성이 알려졌을 경우에는 이른바 외압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은 그거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에 있어서 법조의 과거 판례들을 보면 굉장히 직권남용에서의 직권남용 요 두 단어에 대해서 엄격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무혐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뭐 그다지 이것이 논란 결과다 이렇게는 얘기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경찰도 고민스러워서 수사심의위원회 직권으로 그걸 구성해서 이쪽한테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뭘 기다려요? 지금 임성근 이 사단장이죠. 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면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모든 문제가 이제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공수처의 이 수사 결과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문제에 대해서만 경찰이 판단한 것이다. 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공수처까지 좀 공수처 수사 결과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 수사 결과도 나왔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은 별 적이 없고요. 그 차상병의 유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모든 분들이 가장 중심적인 기준은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젊은 목숨을 쓰러지게 한 차상병의 유족들의 어떤 이 판단 기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관련 소식인데요. 여당이 문자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이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5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모자란 탓이다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모두 5차례 한 후보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고 한 후보는 답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문자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란 탓이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문자도 있었고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주면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23일에는 극단적 워딩 발언에 막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한 후보 측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등에 비춰서 실제로는 사과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월 21일은 대통령실 고위관 인사가 한 후보를 만나서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과 불가를 못 박은 시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한 후보 측은 문자가 공개된 데 대해서 당시 공적인 채널을 통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고 이를 이유로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다른 정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친윤계에서는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요청을 한 후보가 묵살한 사실이 입증됐다라고 공세를 펴고 있고요. 친한계 쪽에서는
이 한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당무 개입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친윤계 원외 인사들이 한 후보 사퇴 여론을 모으면서 오늘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가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회견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국민일보 단독으로 나온 그 기사를 확인해 보면 친윤계 핵심 인사들이 지난달 중순쯤부터 이 메시지 공유본, 캡처본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가 또 지난 6일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도 이런 시점에 이런 이야기 만들어내는 것이 비정상적인 전당대회이자 당무 개입이다,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반응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낯뜨거운 내부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여당은 낯뜨거운 내부 권력 다툼만 벌이고 있다. 꼴불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문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결국 문자 내용까지 공개가 되면서 뭐 정치권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사실 이런 문자 자체가 어떻게 유출이 된 건지도 의문인데요. 주말 동안 전해진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지금 유영 아나운서가 여기 쭉 얘기한 것 중에서 몇 개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공개된 게 문자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문자를 공개한 그 CBS의 고위 간부 A씨의 말에 의하면 CBS 간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건 좀 축약되고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공개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들이 뭐 문자를 공유했다 그러는데 이 문자가 진짜 모든 원본이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황상으로 한번 봅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스튜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 문자 내용을 보면 물론 사과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과를 할 수 없는 이유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저희 프로에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떤 부분을 중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 프로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미 그 전부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그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러다가 1월 19일 날 문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서 1월 19일 날 그랬는데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월 19일 당일날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아예 공개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날 했어요. 자, 그렇다면 1월 19일 날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만일 문자가 먼저 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위에 국민 눈높이 발언을 했다면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사적 문자에 대한 공개적인 대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눈높이 발언 나중에 왔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미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1월 19일 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월 21일 날 뭐냐면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비대위원장 내려오라라는 얘기 들었다는 것이 그게 그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말을 쭉 종합해 보면 전부터 얘기했다. 19일 날 문자를 보냈다. 19일 날 또 국민 눈높이 발언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했다. 21일 날 비대위원장 내려오라고 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제 기준으로 합리적 추론이냐 하면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반발을 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면 친윤들이 주장하는 뭐냐면 당신이 김건희 여사 문자를 씹어가지고 결국은 사과를 못 받아내서 우리가 졌다. 총선에서.
총선에서의 참패의 원인이 사과를 안 했고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를 씹었기 때문이라면 오히려 저는 뭐냐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실이 더 큰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윤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리적, 합리적 추론의 타당성을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 논리적 친윤들의 주장에 논리적, 합리적 타당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르죠. 제가 좀 모자라가지고 그거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친윤 중에서 똑똑한 분들 굉장히 많을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전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자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당대회 와중에 이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희를 6개월 전에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 저희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오히려 이상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막 이걸 떠들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뜨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만 떠요. 왜? 지금 사실 다른 후보들 한동훈 전 위원장 이 문제 가지고 막 공격하죠. 이거는 스스로 본인의 존재감을 없애는 일이에요. 이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의 비중은 좀 커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민주당도 좋죠. 민주당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이분들이 원래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한나땡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땡큐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오면 땡큐. 감사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진짜 감사하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승자가 누군지는 저는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자폭성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이거 키우는 건 진짜 상식적으로 더 웃기는 얘기예요. 끝까지 가보는 것도 한번 가보는 것도 전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제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대통령실도 김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는 거 좋습니다. 언급하지 말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아주 흥미로운 문제라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폭로한 측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이 문제가 흘러가진 않을 거라는 것은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가 충청권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늘 오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을 했고요. 호우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도 오늘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지역 시설에 대해 선제적 통제, 주민 대피를 철저히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충분한 조력을 제공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호우로 경북 청송군, 영양군, 안동시에 사는 8가구가 침수가 돼서 총 50명이 대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안동시의 임동면 위리, 대곡리 마을 주민 19명이 고립됐다가 8명이 구조됐고 11명이 자진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오전 5시 기준 산사태 위험 등이 감지돼서 228명이 일시 대피하기도 했고 태백산, 속리산, 계룡산, 월악산 등 6개 국립공원에 110개 탐방로가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이제 충청권 지역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참사였는데 오늘 중대본이 이렇게 1단계를 가동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하차도에서 그 홍수 피해에 취약한 지역, 이 지역 중에서 지금 과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 이후에 개선이 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50%는 훨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굉장히 미미한 곳만 이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점, 그러니까 특히 이게 개선이 안 된 지역, 지금 왜 개선이 안 돼 따질 게 아니고 개선이 안 됐으면 거기에 경찰분들이 순찰을 상주할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체크하는 수밖에 없죠. 왜? 시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 장마에는 제발 좀 인명피해가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독일이요. 제가 독일에 10년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홍수 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 독일에 있는 그 제 독일 친구애랑 이제 전화를 하는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홍수 나가지고 그러니까 바이에른주 쪽에서도 홍수가 난 거예요. 요새 홍수가 한 번도 안 난 독일에서 요새 홍수가 막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원래 우리나라 홍수 피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많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점들을 저는 기상청 쪽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차기 한국 축구대표팀 왜 웃어요, 근데? 네. 이제 뉴스인 할 준비나 하고 계세요. 네네네. 이 홍명보 감독이 여러 가지로 참 그 고심의 고심. 뭐 축구협회 측에 의하면 3고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홍명보 감독으로 이게 지금 결정이 났는데 지금 홍명보 감독이 과거에도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2014년 당시 브라질 월드컵에 갔죠. 그런데 그때 성적이 안 좋았다며요. 무승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승으로. 네. 16강 진출도 안 됐고. 근데 네. 그게 감독 때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그 보세요? 당시는 이제 그 감독이 3번이나 바뀌는 그런 사태가 그때 있었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홍명보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대 아니, 교체도 실패했고. 그런데 외국 감독보다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어쨌든 선임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가용할 수 있는 국내 감독들 중에는 그래도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협회 이번 이 행정의 모습을 보면서 앞서서 3고 초려라고 해주셨는데 협회는 사실상 3초 고려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와. 야, 3초 고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급했다는 거죠. 급할 이유가 없는데 네. 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따로 전문가분들, 해설위원이나 기자분들 모시고 아예 따로 코너를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렇게 몸살이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홍명보 감독 예전에 근데 홍명보 감독이 이 또 해서 아주 잘한 경우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시안 게임은 아니고 일단 홍명보 언제였더라? 감독은 런던 올림픽 동메달 때 감독이시고요. 울산 HD를 이끌면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감독 리그 2위 우승을 다투고 있는 감독을 빼온다는 점에서 지금 울산 HD 팬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K리그가 잘 돼야지 한국 축구의 기반이 탄탄하게 되는데 경기 중에 이렇게 뭐 그냥 빼가지고 오고 이거는 사실 K리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키워야 하는 축구협회의 역설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당장 이틀 뒤에 울산이 경기가 있는데 그래요? 그 부분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야, 근데 참 아니 제가 웬만한 건 제가 다 얘기할게요. 그 뭐 축구협회 여기 이 문제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우영 아나운서가 그랬잖아요. 한국인 감독 오면은 눈치 보고 눈치 주고 뜻대로도 안 되고 전 또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그러는데 제가 자, 그걸 마이크 앞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축구 팬들이 다 대한축구협회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축구협회 계신 분들 물론 이 중에서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지만 이 극소수 이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그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고요. 그게 방송에서 얘기한 게 아니었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여름에는 부츠 판촉물 다양한 부츠 역시 성원의 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오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오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오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신분 당선 환급, GTX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더 경기 패스.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2주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돌아오죠.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이신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가 말하는 유승찬의 콕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요새 그냥 재밌죠. 그죠? 재미는 있는데 너무 좀 수준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유, 원래 뭐 재미만 있으면 돼요. 그런가요? 네. 네. 아유, 근데요, 진짜 저도 얘기하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좀 수준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김건희 여사 문자 이게 참 거기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전 좀 참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글프죠. 예. 한동훈 전 위원장 측 쪽으로부터 문자의 내용이 나왔을 확률은 좀 적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러면은 아니 둘의 문자가 쓰면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한 사람밖에. 아유 근데 뭐 그쪽에서 문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근데 이게 이게 더 웃기는 게 더 재밌는 게 이 일부더라고요. 네. 일부 원외 위원장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못했죠. 예. 그런데 또 거기에 반발하는 원외위원장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지난번에 연판장 사태가 있었잖아요. 나경원 그 대표 출마할 예. 때. 그때 국민들 여론이 얼마나 싸늘했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볼 땐 문자 공개가 이 친윤의 어떤 조직적인 총력전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네. 밖에서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친윤, 반윤, 비윤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총선. 근데 이제 다 알지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의미가 뭐겠어요. 총선 참패를 성찰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총선 참패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잖아요. 그럼 당이 바뀌고 예. 변화해서 예. 다음 선거에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 대표를 뽑자. 예. 이거는 당원들의 이게 이심전심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다 대고 다시 이 문자 하나를 가지고 무슨 측천무 시대입니까 지금? 아니 그 문자가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쓰나미처럼 집어삼킬 만큼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당대표 후보가 그게 사실 정상적인 스탠스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봐도 이건 굉장히 나쁜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여사의 영향력이 강하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 그래서 자폭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를 제기한 측의 페널티가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감수할 수 있는 환경 아니에요? 글쎄 민주당까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니 왜냐하면 그쪽이 참 민주당도 감사하는 마음이 많더라고요. 민주당도 이제 자기코가 속자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 이제 대통령실은 우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건 리얼리티보다 퍼셉션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그 친윤 핵심이 특정 후보와 연계해서 한동훈 후보를 고립시키려고 한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일종의 보면 피해자 이미지를 그렇죠.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박해받는 이미지. 한동훈 후보는 원래는 총선 참패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생자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이 프레임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요즘에 이 문자 사태 이후에 오히려 자신감이 좀 강화된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부인할 이유도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되는 거죠. 무시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원래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일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야 돼. 이걸 무시하면 또 일십 비슷한 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문자 일십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공격을 받을 일이냐. 사실 뭐 제일 큰 피해자는 지금 나경원 후보예요. 처음에 잘못 탔다가 한동훈 원희룡 싸움으로 다시 프레임이 좁혀진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이 싸움이. 근데 요즘에 이제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좀 약간 한 발 늦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 총선 이전과 이후에 윤심의 영향력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전보다 이후가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빠질 수밖에 없죠.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이고 그다음에 당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들 입장에서는 다음 지방선거 이기고 정권 재창출하고 싶지 않겠어요?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예.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지금 총선 참패를 반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이거를 국민의힘을 좀 더 강한 정당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사의 문자를 뭐 씹었든 안 씹었든 이게 사실은 가십거리긴 하지만 당원 입장에서 보면 냉정하게 판단할 때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튼 참 그냥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보기엔 좀 한심합니다. 제가 볼 때. 좀 한심한 게 아니라 한심한 거죠. 근데 질문 하나 있어요. 2021년 전당대회를 돌이켜봤을 때 당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SBS 그 TV 토론 MC를 보면서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이준석 후보가 그때 방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딴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저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왜 그러면 됐을까? 저는 하나라고 봐요.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 그렇죠. 전략적 선택은 결국 당심이 민심을 쫓아갔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또 그런 현상 발생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심, 당심, 민심 이 영류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렇죠. 민심, 당심, 윤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한동훈 후보는 민심, 당심, 윤심의 흐름을 탔어요. 이게 변화죠. 일단 변화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 가서 그거를 솔직하게 자기가 양해 이게 근데 정치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를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핵심은 그때 당 색깔도 다 빨간색으로 바꾸고 다 그때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혁신과 중도 확장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4명의 후보 중에 혁신과 중도 확장성을 얘기하는 후보가 한동훈 후보밖에 없어요. 이게 뭘 말해 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프레임을 이 문자 파동이 더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물론 한동훈 위원장도 이걸 이제 사적 공적 프레임으로 이제 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략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가령 이 반성적 스탠스를 추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뭘 반성할까요? 제가 그때 총선 당시에 이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매듭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반성했다. 하지만 이 문자 자체를 우상화하고 절대시하는 이런 상황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대 얘기해서 문자 얘기밖에 할 게 없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일관되게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 경쟁을 하겠다. 그렇죠. 이게 나의 이번 선거에만은 변함없는 태도다. 이걸 강조하면서도 총선 참패에 대해서는 반성적 성찰을 하는 것. 그래서 뭔가 이 프레임을 이 당원들과 교감하는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여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결말이 어떻게 날 수가 있는 문제? 저는 좀 약간 이건 뭐 결말과 상관없이 이제 어쨌든 당대표 선거가 다가오고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체 판세엔 영향이 없거나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유리하게 입지가 좀 강화됐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렇죠. 뭐 짐작. 근데 이게 결론이 그러면 나기는 힘들죠, 이게. 그렇죠. 결론이 나긴 힘들고 이게 가령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이건 그냥 가상 시나리오인데 1차 투표에서 결론이 안 나고 결선 투표를 갔어요. 근데 상황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 전체 맥락을 깔 수는 있죠. 아, 그때.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난 그럴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왜 못 갈까요? 그건 리스크가 있죠. 이거는 또 이 진흙탕 싸움에 전면적으로 참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네 후보 중에 독보적으로 나는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왔지 이런 것을 전면화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이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저는 정말로 불리해지면 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판이 되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 깔 확률 다시 말해서 결선 투표 갈 확률 몇 %라고 보세요? 저는 제 느낌입니다. 그냥 제가 뭐 알 방법이 없잖아요. 당심을. 다 그렇죠. 뭐. 저는 1차에서 이길 확률이 지난번에 제가 49%였는데 51%로 늘었다. 봅니다. 이 문자 덕분에. 근데 참 특이해요. 아니 지금 난 누가 그거를 공개 그렇게 하자고 마음 먹었는지는 모르겠죠. 언론에 흘렸는지 모르지만 야 어떻게 지금 그걸 흘릴 생각을 했을까라는 아주 그렇죠. 그거 아주 특이한 생각이거든요. 너무 특이한 생각이고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체적으로 가령 호감도가 높고 이러면 이 프레임 먹힐 수가 있어요. 가령 뭐 미국에 보면 뭐 미셸 오바마 정도 되면 이게 야 그래 미셸 오바마가 문자했는데 그걸 이렇게 다 씹을 수가 있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에서 그게 방송이 그렇죠. 사실은 지난 총선에 약간 분기점이었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이 수세로 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자 프레임을 이렇게 들고 나온 건 저는 전략적 패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거티브라는 거는 항상 그 위험이 있어요. 그 잘못 쓰면 이게 원팡 자기가 이제 부메랑 정도가 아니죠. 뭘 해보기도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뭘 해보기도 어렵게 되고 상대방을 오히려 의인으로 만드는 뭐 이런 경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를 하려면 누구처럼 해야 되냐? 끝장을 보게 트럼프처럼 해야 됩니다. 뻔뻔스럽고 막 이렇게. 근데 그분처럼 하긴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이재명 대표, 전 대표지 지금 미래 대표를 해야 되나 전 대표라 그래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잠깐 쉬는 대표. 이재명 잠깐 쉬는 대표가 지금 내가 나가겠다는 얘기를 아직 안 해요. 네,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네, 저는 뭐 100% 한다고 보고요. 하겠죠. 예. 뭐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대부분 일성이 이재명 수호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이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누가 이기는 정당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 저는 선거 규정을 그렇게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는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성격이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김두관 전 의원께서 세종시에서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이게 이 흥행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뭐 많은 분들은 뭐 이제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당 대표 혼자 나와서 찬반 투표하면 좀 지루하고 좀 보기에 거시기 하잖아요. 이게 추대를 하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김두관 전 의원께서 출마를 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김두관 전 의원 전 의원의 측근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예. 왜 나간대? 약속 대련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분의 표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받아서 진검승부하러 나갔다. 근데 저한테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김두관 전 의원이 약간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는 분이긴 해요. 네. 아니 그분이 이장부터 시작해서 민선 군수 거쳐서 장관, 예?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요. 국회의원도 2번 하시고. 근데 그것이 뭐 도지사도 하시고. 뭐 당 대표 당락의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민주당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제 얘기는 그거죠. 네, 사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께서 출마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는 좋을 겁니다.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근데 김두관 전 의원 입장에서 볼 때 문제는 뭐냐면 2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때에는 좀 정치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20% 미만 받아도? 근데 만약에 30%를 넘는다. 그럼 그건 해볼 만한 거. 이거는 비주류의 핵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김두관 전 의원의 입장에서 봐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번 당 대표 출마가. 저는 20% 미만으로 나오면 그 비판의 화살은 김두관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한테 갑니다. 민주당 이제 끝났구나. 뭐 이렇게 갈 거예요. 사단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30%를 넘잖아. 와, 김두관 대단하네.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더 위기감을 가지고 더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최근에 사실은 그 이화영 그 전 평화부지사 중형 선거 이후에 기류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달라졌죠. 당원 당규도 그냥 바꾸고 뭐 지금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고 지금 최고위원도 거의 사실 참 최고위원이 만약에 친명 일색이면 그 당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현대 정치는 서사의 정치예요. 서사의 게임이거든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재미있게 들려줄 것이냐 하는 게임인데. 방송도 그래요. 방송도 그런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 전체 친명 그 이야기 재미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김두관 전 의원이 나오면 30% 넘는 득표를 기록했으면 좋겠다. 그게 난 민주당한테 장기적으로 좋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이 친명 일색으로 이게 계속되면은 근데 솔직한 얘기로 특히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최고위원 선거 나가시는 분들 예. 뭐 너도 나도 뭐
보호자 이 누가 더 강한 보호자인가 이 싸움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예? 총선 이전에는 그래도 작지만 반대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선 때 다 거름막으로 다 걸러냈잖아요. 그렇죠. 1극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1극 체제야말로 그 정당의 가장 큰 위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양극 체제, 다극 체제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다음 선거나 이 당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김두관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청년 후보도 하나 당대표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가령 예를 들면 저는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야 민주당에는 이준석이 없어. 우리가 맞아요. 이제 미래를 둘러싼 게임이라고 볼 때는 청년 정치인 중에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을 떠났지만 그래도 김재섭, 김용태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그래도 우리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출마해서 뭔가 존재감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청년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래도 좀 생기가 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민주당에 의한 검사 탄핵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거 사실 굉장히 좀 이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검사 탄핵도 그렇고 저는 검찰총장의 대응도 그렇고 이걸 한상희 교수가 제일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정치와 사법이 뒤엉키는 악순환 국면에 들어갔다. 정치와 사법이 뒤엉키면 안 되거든요. 그냥 정치가 사법 이 수사를 심판해서도 안 되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뒤엉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검사 탄핵 문제는 어떤 삼권 분립, 검사 탄핵 문제나 지금 이원석 총장의 대응이나 우리가 다 그냥 무슨 대환장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삼권 분립이고 뭐고 다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그냥 경계 어떤 뭐랄까 이 도를 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것이. 근데 사실 이 말이 더 나오는 게 탄핵당한 검사분들이 또 3명은 직접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인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소문에 근거해서 탄핵을 했다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수습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렇잖아요. 강성 목소리만 있으면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 이른바 최혜병 특검에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최혜병 특검이 막 사라져요. 다른 이슈들이 계속 이슈를 덮고 있어요. 검사 탄핵 이거는 사실은 수습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당 입장에서. 그리고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 거의 없고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헌재에서 인용되긴 어렵다. 근데 지금 왜 하는 거냐. 저는 일종의 충성 경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충성 경쟁이 전략적 판단을 계속 흐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그건 아주 명언이시네요. 예. 이게 충성 경쟁, 강성 경쟁이라는 건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냉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뭐 계속 당분간 이렇게 갈 거요? 그럼요. 당대표 선거도 있고 지금 최고위원들 충성 경쟁해야 하니까 그렇게 가겠죠 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부터. 팀코리아의 공식 파트너가 된 베스트슬립과 함께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히트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히트스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6시에는 정말 여러분을 기분 좋은 소리를 통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그 이후 3부에서 다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나비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잊지 말고 안전운전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4배가 높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거든요. 운전 전에 전조등과 후미등, 와이퍼 작동 점검하시고요. 장마철엔 차량의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만큼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충분한 차간 거리도 확보해주세요.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 이동을 자제해야겠죠? 지하차도는 피해 우회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에도 안전 운전. 소중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창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반도체, 이동통신, 원자력,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륙 곳곳으로 비가 지나고 있고요. 수요일인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충청과 호남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 사이, 영남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적게는 20, 많게는 50mm 안팎의 세찬 비를 퍼붓겠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과 한낮에는 서울은 27도, 광주와 대구는 29도, 제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가양대로 월드컵파크 7단지에서 구룡사거리까지 지체되고 있고요. 수색로는 수색교에서 수색역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발 구간이 꽤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1차로 쪽에 고장차가 방금 전에 서게 돼서 지금 조치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강변북로 조금 더 쪽 올라가서 동호대교 부근, 동호대교 북단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호대교
북단 부근 2차로에 난 사고 발생해서 여기 주의해서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잠실 철교 부근 1차로 쪽에 또 고장차 한 대 서 있고요. 비상등 켜고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위로도 사고인데요. 사근램프 부근 3차로 쪽에 역시 고장차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 부근 4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가는 길 안성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발생해서 현장 정리되고 있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준비에 돌입합니다. 법사위는 내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권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회관에는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오는 19일과 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안 청원은 오늘 기준 참여자가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선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핵심 관계자는 또 오늘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오늘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자신이 그동안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한 것과 사실상 거의 같다며 그동안 이와 다르게 제기돼온 모든 글과 발언 등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자신과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주장은 모두 정정한 뒤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는 더 이상 허위 주장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여당 전당대회 핵심 논란으로 떠오른 걸 겨냥해 꼴불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한가한 친윤 비윤 타령만 벌이더니 이젠 영부인까지 소환해 낯뜨거운 내부 권력 다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말을 해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확신까지 심어주고 있다며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김 여사와 한 후보의 대화를 누가 공개한 건지 또 왜 김 여사가 한 후보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건지 등 궁금증이 분출하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서막을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탄핵 소추를 본격화하는 데 맞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건 무고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엄태영 비대위원도 민주당이 검사들을 불러 국회를 인민재판장으로 만들려 한다며 이는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쌍칼을 휘두르는 조폭 행동대장의 모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언급하며 빈약한 논리와 일방적 주장, 뜬 소문을 바탕으로 한 묻지마 탄핵이 범죄 혐의를 가려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 증제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브로커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하고 이를 대선 사흘 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뷰 닷새 뒤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감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방 곳곳에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중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도 경북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충청도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10에서 50m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가 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3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5.4mm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경기도민 일상에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고민합니다. 경기도민의 시선으로, 경기도민의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노력, 바로 경기도의회의 길입니다. 협치로 함께한 2년, 함께할 2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의회 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울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 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울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울 판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함께 민주당이 최근 발의하고 있는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이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거죠, 지금. 그죠? 지금 발의가 되었고 의결되지는 않은 상태. 의결은 아직 안 됐는데 발의는 된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발의된 내용을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탄핵 사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런 식의 탄핵 사유는 기존의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나 이런 것을 비춰보더라도 적절한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했지만 헌법재판소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춰봤었을 때 그럼 더 중대한 사유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뭐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찝어서 탄핵한 뭐 방탄 탄핵이니 표적 탄핵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탄핵에 좀 본질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크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도 뭐 잘못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수처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 민주당이 맨날 주장하는 식으로 이 어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인데 지금 정상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검사 4명을 탄핵 소추 하나 발의를 했고 여기에다가 법사위가 조사를 하겠다 이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법사위가 조사를 한다라는 것 사실은 탄핵 소추 하나 발의했으면 그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 조사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조사를 한다라는 건 결국 같은 유사한 행위가 이중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일단 민주당이 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하고서도 이 의결을 좀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허. 이건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 내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혹시 역풍 맞는 거 아니냐면 우려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예. 말하자면 이제 이걸 법사위에 보내지 않고 바로 의결을 하게 되면 예.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즉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안 하면 이 자동으로 폐기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법사위 조사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시간 동안 여론의 동향을 좀 보자. 여론에서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라면 슬그머니 내려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뭐 이거 뭐 밀어붙일만 하다 싶으면은 그때 의결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검사 4분이 법사위 조사하겠다 나와라. 그런데 안 나가면 어떻게 깜빵 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의 준용 과정을 거칩니다. 예. 국회법에서는 이 131조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사를 해라. 법사위 조사를.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증언에 관한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벌써 2중으로 이제 준용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3조에서는 또 보면 증언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48조와 14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서는 본인이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나 뭐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면 증언 거부할 수 있다. 이른바 불리진술거부권, 우리가 흔히 묵비권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런 것이 묵비권이군요. 예. 예. 그리고 그런 묵비권이 인정되는 사람한테 나와서 증언해라. 예. 이건 법에 반하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어허.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강제하게 되면 문제가 법률 위반이 돼버리니까. 법사위원들도 보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말이에요. 글쎄요. 지금 일단 밀어붙이자 하는 건지. 예. 아니면은 지금까지 뭐 보면은 이
정치에 몸담고 오래된 분들은 어떤 그 법적인 판단이 좀 흐려지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만일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검사들이 출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법사위는 2명의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건 제가 뭐 TV에서 많이 봐가지고 많이 보신 분들이 또 지금 의원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건 관련 검사와 변호사가 국회에서 만나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변호사가 검사를 지금 취조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이걸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 자체를 못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었을 때 증언이 아닌 형태의 조사라면 가능한데 이런 것을 이제 막으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하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이거는 당신들 이해충돌 아니냐. 그게 이해충돌 될 수 있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행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이 적용 범위를 상당히 좁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무 관련성 있는 사적 이해관계, 본인의 이제 재산 문제라든지 주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한정하고 있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은 있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또 하나의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재판이나 혹은 징계나 이런 데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이 재척, 기피, 회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에 되면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 기피라고 하는 것은 상대 쪽에서 저 사람 곤란하니까 빼주세요 하는 거고, 회피는 본인 스스로가 이건 내가 좀 하기 부적절하니까 빠지겠다 하는 거고.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여기에서 조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빠져야 될, 이게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거라면 재척 사유로서 가장 중시돼야 될 이런 정도 사안인데 문제는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법의 미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워낙 생각하기 힘든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니까 법이 모든 그 가능성을 다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법이 그렇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분들도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고 변호사 출신이고 그렇다면 이건 내가 하기에 좀 부적절하다라고 스스로 빠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별로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가지고 상당히 예를 들면은 직권 남용, 명예훼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단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면책특권 때문에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이건 혹은 단핵 소추를 하는 과정이건 여기에서 어떤 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죄로 처벌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국회 내에서 예컨대 윤리특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건 가능한데 실현 가능성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남는 문제가 뭐냐면 이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 표결인데 국회 밖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이 유튜브나 SNS나
이걸 통해 가지고서 뭐 이 문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게 걸릴 수 있군요.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정상적인 얘기라면 모르되 거기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된다면 이건 국회 내에서 한 게 아니니까 명예훼손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검사에 대한 탄핵, 지금 뭐 계속 검사 탄핵이 이번이 몇 번째지 전 잘 모르겠는데 검사가 탄핵 대상이라는 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헌법 제65조에서 탄핵 대상을 쭉 열거하는데 여기에는 검사가 안 들어 있습니다. 아,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예.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 탄핵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라고 뭐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검찰청법에서 예,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 이 규정이 뭐 탄핵에 관한 법률 규정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검사도 탄핵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유추해서 대상이 되는 거 비슷하네요. 그죠? 뭐 유추까지는 아니고 법률로서 이제 정하라고 했는데 법률이 간접적이긴 하지만 뭐 검사는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탄핵을 통해서 파면된다고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게 또 이렇게 딱 이 규정대로 돼 있는 그런 헌법 조항이 있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민주당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라는 것을 지금 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위법은 아니겠죠? 예, 위법은 아닌데 뭐 이게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3분의 2가 안 되니까. 지금 그렇죠. 다른 탄핵 대상자들은 과반 의석으로 충분히 탄핵 소추 의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경우는 제적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이 되기 때문에 뭐 현재 여당에서 찬성하지 않는 이상은 뭐 야당이 다 모여도 이 탄핵 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뭐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 결과를 갖다가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청원이 각각 한 번씩 있었는데 그때는 법사위에서 그냥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뭐 청문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하니까 상당히 좀 색다르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의회 다수 의석을 어느 쪽이 갖고 있느냐.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뭐. 아니 그리고 그때는 여당이었고 지금 야당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탄핵이 이렇게 이제 사실 탄핵이 뭐 빈번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만두고 뭐 검사 탄핵하고 장관 탄핵이 계속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사실은 취지에 어긋나는 거.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업무 영속성에 지대한 침해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정부의 원활한 활동을 좀 저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그건 분명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번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이 직무집행의 정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애초에 탄핵소추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남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탄핵소추 오남용에 대한 적절한 제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장관이건 검사건 혹은 뭐 다른 분들이건 탄핵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뭐 속된 말로 일 안 하고 월급 받게 되는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그거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이게 인용된다고 몰라도 헌법재판소에 기각된다면 그때는 탄핵 소추한 의원들이 그 낭비된 혈세는 좀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 예. 그게 책임 정치죠, 사실은. 예. 어떻게 됐던 간에 본인이 책임지는 거. 예. 저는 사실 국민소환제를 이게 도입을 해야 되나. 원래 저 반대했었는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뭐 막말에다가 뭐 막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한번 좀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당장 도입하기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전적으로 좀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진짜.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원하는 배움을 이루는 이곳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나무늘보 같던 진솔이는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화내기 대장 동준이는 차분히 한국화를 그리고 있네요. 저 멀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건 유튜브만 보던 은서입니다. 현진이는 영어에 약하지만 영어로 코딩을 짜고 있네요. 잘 못해도 즐거워서 끙끙대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 공유학교에서 부모의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율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김용덕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북파 공작 업무를 수행한 육해공 첩보부대 소속 군인 또는 민간 공작원으로 구성된 국가보훈단체입니다. 과거 조국의 안보를 위해 이름도 없이 엄지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저희들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도 국민을 위해 봉사합니다. 재난시 위험 앞으로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재난인명구조와 피해복구활동, 모래급식 봉사 등 매년 2,000회 이상 사회봉사를 하는 국민봉사보훈단체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R&D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나요? 매년 그것도 무려 50개사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우수성과 대표기업에 선정만 되면 끝? 장관 표창, 투자유치 지원, 저리융자 혜택, 해외 전시 참여 지원에다가 인재 채용 기회, 후속 R&D 지원, 확실한 기업 홍보까지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김 사장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셨어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요?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면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나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고용24 홈페이지요.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바로 신청해야겠어요.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시그널 음악이 아주 그 묘한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얼핏 보면 옛날에 트로트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땐 또 서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도 납니다. 이 음악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여론의 신입니다.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여론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서 여론의 신이라는 신이 이게 이 갓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신발할 때 그 신을 얘기하는 건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하여간 뭐 여론을 이렇게 신발처럼 이렇게 해준다. 예. 어서 오십시오. 참 우리 부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봉신입니다.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아니고 최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이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 부유송치 결정이 났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그리고 그 뭐죠? 직권남용 여기 있어서는 이게 무혐의가 나온 거지 공수처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라는 분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혐의를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아주 큰 영향이 있다고는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번 이 최상병과 관련된 요 사건이 이미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기관의 손에서 좀 약간 좀 떠난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에 관련된 내용을 자꾸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무혐의이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아무 무혐의가 없다라고 그 경찰이 또는 검찰이 한다고 해서 이게 여론을 뒤집고 막 이럴 정도의 효과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차상병 특검법을 만일 이 특검법을 거부할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 거부하면 또 그건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이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0%포인트 정도 즉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했을 때 대통령의 긍정률보다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성 여론은 더 적었습니다. 10%포인트면 큰 차이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 긍정률에는 안 좋은 영향, 즉 하방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긍정률이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한 20% 초중반까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때 거부권 행사했을 때 화방 압력을 더 받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20% 선도 위험하냐 이렇게 결론이 그렇죠. 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러면 지금까지 거부권을 여러 번 행사했을 때에 여기 20% 초중반은 그래도 방어해냈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있다면 그게 어느 수준일지 좀 봐야 되고요. 그게 올 초라든지 뭐 거부권 행사가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올 초에도 있고, 그렇죠. 올 1월 달에도 그와 관련된 뭐 여론들이 나왔었습니다. 또 이제 작년에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와 같은 정도의 강한 하방 압력, 즉 갭이 발생할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아마 그거보다는 작겠다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바닥 수준이라 대통령 긍정률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 거부권 행사로 완전히 퍽 하고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로 그러면 긍정률이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 전혀 없다.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긍정률에 좋은 영향이 있었던 적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상병과 관련된 요 여론은 최상병의 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더 많이 몰려 있었죠. 강세였죠. 우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그다지 좋지 않은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아유, 그 김여정이 있잖아요, 북한에. 그 김여정이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관심이 보니까 뭐 탄핵 청원도 보고 볼 건 다 보고 앉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청원 100만을 언급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안보 위기를 좀 자극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뭐 자극할 이유는 없고요. 100만을 언급했다. 북한 쪽에 당국자들이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는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있어서의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땐 북한 당국자들이 대통령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뻔한 그렇죠. 얘기죠.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 분들 중에서는 또 그런 북한 당국자들의 언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여정 뭐 청원 100만 뭐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별로 청원 열기에 대해서도 큰 영향이 없을 거고 청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께도 그분께서는 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좀 자극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청원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더 많은 청원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100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0만 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많이 많아지고 근데 이제 있죠. 물론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46만 9,038명인가 뭐 그랬거든요. 상당한 수치였네요. 예. 일단은 100만이 넘어갔을 때는 묵직한 충격은 있기는 있죠. 제가 봤을 때 한 25만 수준에서 이게 전국적인 이슈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25만 정도가 넘어가면 이거는 무엇을 하던 간에 25만 정도 되면 전국적인 이슈다 해서 이슈가 불이 붙기 시작할 거고 100만이 됐을 때는 이게 사실은 꽤 큰 도시 하나가 100만이지 않습니까? 뭐 창원이라든지 그렇죠. 뭐 요새 같으면 화성시라든지 뭐 수원 뭐 이런 데인데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100만이 가령 광화문에 다 풀리면 상당하다라는 정도의 뭐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청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100만 뭐 150만 이렇게 되는데 한 300만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뭔가 티핑 포인트를 지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한 300만 정도 넘어가면 이제는 볼 수 없는 숫자다 이런 감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중도 성향자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등장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300만까지는 가기에는 뭐 제한이 돼 있다고 하던데요. 기간이? 아니요. 기간은 원래 제한이 돼 있어요. 원래부터 30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봐야겠네요. 근데 제가 부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50만이라고 자기네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강성 당원이 많은 그러니까 아주 열성적으로 당의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 중에 일부만 움직여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치가?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300만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300만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가늠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접해본 적이 없는 숫자를 봐야 이게 엄청 크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84만 수준이고요. 민주당의 권리당원, 권당 수준이 지금 240만 50만 사이죠. 그게 이제 최근에 주장이죠. 사실은 민주당의 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정당이 자신들의 진성당원 즉 책임당원이나 권리당원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지는 각 당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거 때 이게 얼마나 그리고 당원 숫자도 안 알려주잖아요. 각 정당이. 맞습니다. 각 정당이 그거를 굳이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죠. 그게 뭐 비밀이라고 안 알려줘요? 그래서 말입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40, 50만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인 것 같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보통 투표에 붙였을 때 1차적으로 한 3분의 1에서 한 절반 수준 한 35에서 40%가 참여를 한다고 보면
그렇죠. 한 100만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참여하는 권리당원 중에서는 많은 수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제 말씀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호의를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까지 다 포함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수치 250만 정도를 따질 수가 있겠죠. 일반 당원은 500만이래요. 그 얘기 듣고서 너무 제가 좀 웃음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아유 우리나라 지금 유권자 수가 4,300만인데 500만이면은 뭐 웬만한 사람 다 민주당 당원이죠. 상당한 크기죠. 상당한 크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당세 자체를 그대로 놓고 평가한다면 되게 비슷할 수 있다. 비슷하다? 이 숫자 나오는 숫자 보면 민주당이 훨씬 많던데. 많죠. 많긴 많은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당원과 관련된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빡빡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 촛불과 그 다음 해에 있는 탄핵을 계기로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기간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84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500만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 정도의 조직 동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당은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300만 수준이 티핑 포인트가 될 거다. 그리고 지금 100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 100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굉장히 긴장하고 봐야 되는 그런 수치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요거 지금 관심이 있는데 자, 그 여론조사의 개요를 좀 이따 찾아주세요. 제가 박지혜 PD한테 부탁한 거고 우리 부대표님 보고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차기 지도자 정치 선호도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상병 특검법을 띄워서 좀 이게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걸로만 보면 이제 요 차기 정치 지도자라는 게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가 있냐면 서로 이제 시너지가 있는 건데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제 높은 비율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는 뭡니까 당직 선거에서도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대표가 되는 선거에서도 당연히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대표로서 이름이 많이 언급되면 당연히 차기 정치도 선호도에서 올라가죠. 반영이 되죠. 지금은 인지도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 나온 인물들은 대부분 4명의 인물들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다 이름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는 높은데 일방적이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는 이게 자유응답식이니까 사실은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름이. 많이 들으면 있죠. 그렇죠. 인지도가 높아. 그러면은 응답을 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5점 이내입니다. 23대 17이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그런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몰려 있죠. 이게 사실은 자유응답이라는 게 이거를 이제 마케팅에서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비보조 최초상기.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지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이름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당심이 80%나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민심으로만 따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는 상당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전화 인터뷰,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조사인데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거의 17%잖아요. 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근데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3%, 이준석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은 2%. 이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지금은 크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은 요새 엄청나게 언론에 많이 거론되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글쎄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지도가 되게 높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갭이 원래로 따지면은 이게 좀 안 좋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는 확 큰데 그런데 이 비보조로 그럼 누구 선호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 갭이 크면 클수록 되게 선택받을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라 마케팅에서는 이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망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원희룡 또 이준석 이분이야 뭐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그렇죠. 빼고 젊으니까 빼고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 뭐 조국도 5%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계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잠룡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원희룡, 안철수 요 분들은 글쎄요. 지금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는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네요. 어렵고 좀 더 자기 호감 요인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네거티브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좀 국가의 비전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어떤가 아니면은 뭐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지 않고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7% 나올 때 이렇게 한 자릿수 그것도 이제 5%도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3322 막 이렇게 깔리고 있는데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당장은 잠룡도 많이 잠수하고 계신 상황이라 이게 이제 물 위로 얼굴을 보이기에는 아직은 좀 수심이 좀 깊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은 요새 그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이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봅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를 긍정적인 이슈로 만드느냐, 부정적인 이슈로 만드느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캠프 측의 어떤 그 메시지 전략과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건데요. 김건희 여사가 사실 그 비호감 정서가 너무 두텁습니다. 그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도 더 두텁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문자 이슈를 가지고 이거를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그런 어떤 문자가 나온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미지가 서로 막 엉켜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한 전 위원장한테 손해가 되죠. 이거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진흙탕 싸움 비슷하게 이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이미지가 이제 전가되는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권력으로부터 되게 이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렇죠. 핍박받는 그런 미래 권력으로서 이게 등장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또 다른 보수의 희망으로서 희망을 모으는 그 응집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 메시지 공세에 대해서 이제 수세적인 입장에 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게 어떤 그 당심을 움직여야 되겠죠. 당심을. 그러면 당심 입장에서는 무엇을 볼 것이냐. 미래 권력으로서 얼마나 파이팅을 잘할 수 있는 거를 또 볼 거고요. 국민의힘 당원들이니 당연히. 그리고서는 더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의 대책이 무엇이냐. 그렇죠. 지방선거의 대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청년들의 어떤 청년들의 어떤 정치적인 욕구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한동훈이 진짜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현재 권력을 극복하는 거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니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사무집기 렌탈 답이 없네. 사무가구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정보기기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지 말고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렌탈 고민 해결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무집기 렌탈할 땐 답은 중앙솔루션.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오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오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오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날씨를 보니까 내일도 비 오고 모레도 비 온답니다. 정말 장마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호우 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는 그런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전 내일 저녁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